이야기입니다. 아베가 없는데 아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베 아직 있어요.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아베가 총리이긴 하지만 사실은 아베는 이제 커튼 뒤로 숨어버렸고, 이 모든 건 이제 아베의 후계자를 노리는 놈들과 남아있는, 일본 내각과 그 관료 적폐층들의 난리 굿을 보고 있는데, 원래 그동안 이제 대표자가 아베였잖아요. 지난 그 8개월 동안 열심히 아베만을 추종하고, 사랑하고, 응원해 가면서 뒤에서 깨물어온 송작가 TV로서는 아베가 없는 앞으로의 일본 방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이제 허탈감이 들었었습니다만 아베 없는 일본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아베 이제 차기 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스가 관방장관, 스가 관방장관이 과연 권한이 있는, 뭐 우리로 말하면 책임총리라고 하지만 아무튼 실질적인 권한을 쥘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가 이제 8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번 14일에 이게 며칠 안 남았네요. 그러네. 지금 불과 6일 동안의 어떤 그 선거운동이 있을 수가 없겠지만, 아무튼 6일이 지난 시점에서 일주일 후에 자민당의 총리를 뽑게 되고, 총리가 아니라 총재를 뽑게 되고,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아베 후임으로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9월 15일이 이제 아베하고 신임 그 수상이 바뀌게 되는 전환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3사람이 입후보를 했어요. 우리 익히 알던 사람들이죠. 네, 예, 이시바 시게루, 스가 요시히데,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제가 다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에요, 지난번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저는 그 기시다 후미오가 가능성이 있을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현재는 스가 요시히데가 유력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민당 안에 이제 그 파벌들이 있는데, 그 파벌들의 어떤 지지도를 다 스가가 긁어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아무튼 이 사람들이 각자 이제 출정식을 다 했어요. 그래서 이 스가 관방장관 같은 경우에 이제 도쿄에 있는 호텔에서 출정식을 했는데, 아소다로, 그다음 모테기 외무상, 그다음에 주요 파벌 인사 등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세를 과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미 이만큼 뭉쳤어. 이 숫자가 투표를 할 거기 때문에 해보나 마나 우리는 무조건 당선이야라고 얘기를 이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아소다로 그 부총리 겸 재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소다로가 사실상 그 총재직을 이어받을 걸로 알았고, 스가하고 굉장히 이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로 예측을 했었는데, 이 아소다로가 스가한테 붙어버림으로 인해서 스가 쪽으로 힘이 확 쏠려버린 거예요. 만일 아소다로가 스가가 아닌 기시다 후미오 쪽, 지금의 정조 회장 쪽으로 붙었다 그러면 기시다 후미오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았습니다. 근데 왜 아소다로는 본인이 총리직을 고사를 하고 스가한테 붙었을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붙었을까요?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본인은 복심으로 그 기시다 후미오를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가가 이 아소하고 붙어버린 데는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밀약이 있었다라는 게 정계에 돌고 있는 풍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래를 했다는 거죠. 나는 수상 자리를 양보할 때, 나 많이 해봤잖아. 지난번에도 해봤잖아. 당신이 이번에 수상직을 하는데 대신에 내 소원 하나만 들어줘
라고 하는 식으로 딜을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떠한 딜을 했느냐? 그게 일본이 앞으로 이게 홍콩의 어떤 홍콩의 금융 허브들이 무너지고 자본들이 해외로 빠져나온다고 했을 때 가장 유력할 수 있는 그 자본들의 도피처가 싱가포르나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일본이 그 가능성을 높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어요. 조세 회피처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일종의 이제 자기네 룰에 맞춘 그러니까 금융업에 관련된 규제를 없애고 자유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할 수 있고 그만한 경제 규모가 되는 국가가 어디냐라고 쳤을 때는 대한민국보다는 싱가포르나 일본이 유력했는데 그 유력한 지역 중에서도 일본의 도쿄가 이제 손꼽히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도쿄에 국제금융센터를 만들기로 사실상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 고이케 여사의 차기 동경 운영 계획 안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을 말하자면 이제 새로운 스마트 시티로 키워가지고 동경에만 100조 원 이상을 쏟아 부어가지고 완전히 일본 경제를 끌어가는 어떤 지역으로 키운다라고 하는 구상 안에 도쿄 안에 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홍콩을 대신할 수 있는 금융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일종의 플랜이었는데 이거를 스가의 40년 당선 어떤 본거지 후쿠오카로 옮겨주는 걸로 합의를 봤다는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도시이긴 하지만 네. 도쿄 정도나 오사카 정도에 비할 만큼 큰 도시는 아니었단 말이지. 근데 이 도시에다가 도쿄로 오기로 한 국제금융센터를 스가가 옮겨주기로 내부적인 밀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어받게 되면 스가는 계속해서 자꾸 스가래. 지금 아소는 계속해서 자기 지역구 안에서의 신망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쪽에 들어오는 고용 효과라든지 자금 유입 효과를 통해서 후쿠오카를 발전시키고 진해 가솔들과 관련된 정치적 세력들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생겨나는 엄청난 짬짬이 정치 자금을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본 정치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스가는 뭘 헤쳐먹고 싶어도 그럴 만한 지역구나 연계 기업이라든지 배경이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하고는 손을 잡았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아소다로 부총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두 세력이 연합하게 됨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물건이 후쿠오카와 아소한테 떨어지게 되고 나머지 갯바들도 야 이제 정치자금 받아 쓰려고 하면 아소한테 가서 받았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카르텔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현재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 다케시다파, 니카이파, 이시하라파 이런 군소파들 50명 내외의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는 군소파들이 전부 다 스가와 아소다로 연합에 붙어버렸다는 거죠. 아무튼 스가는 전통적인 대를 이어서 정치를 물려받는 세습 귀족형 정치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가 낮죠. 주변에 끌어들일 수 있는 인맥이라든지 앞으로 자기 차기의 사람들을 선발할 수 있는 세력들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스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강력한 정치 집단하고 손을 잡기를 원했을 겁니다. 근데 이 손을 잡는 세력을 자기한테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나이가 서로 많으니까 70대끼리 헤쳐먹을 수 있는 어떤 공감대를 갖고 있는 아소와 손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스가는 노골적으로 아베 정권을 계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앞으로 펼칠 정책이 대규모 금융 완화, 돈을 또 찍겠다는 거지. 또 엔화를 찍어서 뿌리는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을 하고 코로나 관련된 대책들도 그대로 계승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혁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죠. 나는 또 하나의 아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베가 해오고 있던 내각 안에 이제 비서관들
그러니까 내각 관저 안에 있는 1200명의 비서관들로 이루어진 내각 위주의 정치를, 내각 내에 관저 위주의 정치를 똑같이 계승하겠다라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아베 내각과 스가 내각은 똑같은 방식으로 달려간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방식이 어떤 해결책도 도출할 수 없는 그냥 망국의 구댕탱이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주목이 필요한 세력이 이시바 시게루죠. 네. 어차피 이번엔 이제 안 될 게 뻔해요. 이미 이 출정식에서 결정이 돼버린 거야. 지지 세력들을 모아서 출정식 했을 때 이미 이시바 시게루는 안 된다는 게 드러났는데, 이 이시바 시게루의 강력한 후원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쿄 현 도지사인 고이케 여사인 거죠. 애초에 고이케는 자민당 출신이 아니었고요. 외부 영입 인사였기 때문에 자민당하고는 일종의 연합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측은 도쿄올림픽을 통한 일종의 이제 도쿄도 안에서의 경제적 부흥이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도쿄도가 사실상 올림픽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고이케가 네. 자민당 소속은 맞았어요. 탈당을 했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영입돼서 자민당에서 나갔던 사람이고 현재도 자민당 소속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민당 안에 계파로서의 존재하지 않았던 세력이지만, 사실은 차기 그 일본 그 뭐랄까요, 차기 총리 후보 안에 항상 3위권 안에 드는 인기도를 누리고 있는 게 고이케였는데, 이 고이케가 아베한테 약속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사기를 당했어요. 전문 용어로 일본만 네다바이라 그러죠. 준다 그래놓고 다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주관하라 그래서 도쿄도가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붓죠. 한 40% 이상을 쏟아부었는데 그거 다 헛거됐어요. 이제 올림픽 날아간 거나 마찬가지니까. 도쿄를 새로운 스마트시티, 메가시티로 키워준다고 100조 원 쏟아준다 그랬는데 벌써부터 제일 핵심인 금융센터가 후쿠오카로 빠져나간 겁니다. 스가의 등장과 아소의 단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이상 도쿄 도지사로서 자민당에 있을 이유도, 아베 내각이나 지금의 스가 내각하고 협조할 이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도쿄 도지사가 과감하게 이시바하고 손을 잡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 반자민당 전선을 만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 고이케 여사는 철저하게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만성적으로 지고 있는 엄청난 부채들이 있어요. 올림픽과 관련해서. 왜 주관 도시가 도쿄였으니까. 거기에 투자했던 SOC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림픽이 취소가 되게 된다고 치면 아마 이제 정부 측하고 대규모 소송전 같은 걸 벌이고 정치 공사를 막 펼칠 겁니다. 왜냐면 고스란히 이거를 고이케가 혼자서 뒤집어 쓰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얌전하게 아베랑 잘 지내왔던 밀월 관계는 끝났고, 도쿄도가 가지는 상징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시바와 고이케의 결합에 의한 새로운 자민당 연합은 상당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전복. 꾸준하게 주문이 들고 있고요. 사신 분들이 주변에 권하셔가지고. 맞아. 이건 그래. 1kg 바닷물까지 딱 들어있어서 싱싱하게 보관하기도 딱 좋은 그 팩으로 해서 송 작가 TV 보고 주문하셨다 그러면은 쌈 다시마가 서비스로 가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시바가 당내에서 이러한 반아베파, 반스가파 활동을 하느냐, 탈당을 해서 외부에 있는 뭐 민주당이나 공산당이나 이런 그 일본의 명맥만 남아있는 야당 패들까지 전부 끌어모아서 이거를 활용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제일 걱정이 아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그럼 이제 그 와중에 타로 같은 변방에 있는 그 진보적, 일본에서 진보적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기엔 그놈이 그놈이지만 타로 같은 국회의원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스가가 정권을 이어봤는데 앞으로 또 검증을 거쳐야 될,
지금에 있는 스가 내각의 어떤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단체의 대표적인 첫 번째 단체가 그러니까 일본 회의예요. 일본 회의. 지금 일본 회의는요, 그 아베가 4차 내각 발표할 때 20명 인사 중에 19명 인사 중에 15명을 배출한 게 일본 회의입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도 280명 이상의 소속 의원들을 이제 일본 회의 소속 의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실상 일본 의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체예요. 그러니까 아베 실질적인 후견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치적 후견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재정적인 후견은 미쓰비시가 했고, 언론적인 후견은 댄스가 해줬지만, 정치 세력들을 끌어모아가지고 아베를 밀어줬던 건 일본 회의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일본 회의가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이 메이지 시대의 정치 체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건 천황을 위수로, 이게 뭐 천황이란 말은 걔들이 쓰는 말이니까 그냥 쓸게요. 천황을 위시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의 토대를 갖추고 지금에 있는 어떤 그 차별을 남성 위주의, 그리고 어떤 그 옛날 이뤄졌던 그 민족적 우월감 같은, 그리고 종교적인 색채가 깃든 신사참배 등을 통한 이 구구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짙어 있는 군국주의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념을 갖고 있고 그걸 실천하고 있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아베를 밀었듯이 스가를 밀어줄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혹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일본 회의가 예를 들어 스가가 너무 무른 정책을 펼치거나 뭐 한국과 중국과 유화적으로 외교 관계를 다시 되돌려 보려고 하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 대번에 이제 지지를 철회하거나 압박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가 입장에서는 얘네들의 구미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상되자마자 현직 수상으로서 야스쿠니 신사 가고 한국 내에서 뭐 좀 더 강렬한 발언들 막 이어나가면서 군사적 충돌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질을 해야 될 걸로 봐져요. 근데 말로만 할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대외적으로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거나 외교적 충돌을 일으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이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지지 세력들 결집을 위해서 그런 립서비스를 대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러한 립서비스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압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만 지금에 있는 스가와 일본 회의의 야욕을 저지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그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황국신민의 힘이에요. 얘네들은 그냥 국민의힘이 아니라 황국신민의 힘이 이 일본 회의의 어떤 그 슬로건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이 뭐죠? 인터넷상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어요.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슬로건도 국민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요 프레카드가 와전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아키라에 등장하는 동경올림픽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경올림픽 147일 전인데 국민의 힘으로 이뤄내자라고 하는 하단부의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30년 전 애니메이션인데 30년 전 애니메이션에서 2020년 올림픽이 열릴 줄 알았고 슬로건이 국민의 힘이라고 주장을 했고 147일을 앞둔 상황에서 재난이 생겨가지고 올림픽이 중지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흰 페인트 글씨로 중지라고 하는 글자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애니메이션에서 2020년의 상황을 전부 다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국민의힘 이 얘기가 실제 동경올림픽의 슬로건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이제 연기되고 결국 취소되고 말 동경올림픽의 공식적인 슬로건은 United by Emotion이라고 합니다.
감동으로 하나 되자. 뭐 이런 얘기죠. 네. 감동으로 하나 되기는커녕 분노로 하나 되고 있는 올림픽이 되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요거는 와전이니까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팩트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그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이게 통일교입니다. 통일교. 아베 집권과 관련해서 통일교의 연관성은 그동안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어요. 통일교는 일본에서 약 60만 이상의 신도를 확보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 일본에서 가장 큰 어떤 교세를 누리고 있는 집단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서 또 엄청난 그 자금을 통해 갖고 일본 정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베가 통일교도다 아니면 아베 부인이 통일교도다 하는 얘기는 늘 있었고요. 또 이 단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지만 아베가 통일교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아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뭐 백제 유민의 뭐 몇 대 손 집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혈통을 좀 미화시키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 얘기도 있고, 아베가 이제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자기네 할아버지, 아버지 이런 데 비해서 아베의 아버지들이 그 전에 있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등치가 굉장히 커요. 이게 다른 식구들은 아베 할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잘어요. 일본의 그 전형적인 유전자를 받아들인 그 키 작고 왜소한 이런 체구인데 아베 아버지 때부터 이게 확 커졌습니다. 그래서 아베 아버지의 입양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베 아버지는 어떤 친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이제 그 입양이 돼서 들어온 사람이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인이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루머의 일종이긴 한데 어찌 됐거나 아베가 통일교하고 굉장히 근접한 관계에 있는 건 사실인데 이 통일교가 얼마만큼 지금 있는 정권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통일교 출신의 통일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아베 내각의 장관으로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5명의 그 일본 회의 그 장관들이 소속 장관들이 실제로 전부 다 통일교도였다라는 얘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연결관계는 아직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스가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순탄하게 그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스가가 어떠한 카드를 꺼내 놓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밀히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에는 어머니 회의, 우리나라 아버지 회의의 원조 같은 거죠. 같은 극우 단체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제야에서 활동하는 극우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안에서 자경단을 만들고 있는 업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연예 프로덕션을 가장해 갖고 있는 그 야쿠자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의 압력 단체로서 일본에서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들이 또 다 아베하고 연결돼 가지고 아베의 어떤 그 권력 장악에 도움을 주고 그 안에서 교류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치 가문이 아닌 스가가 과연 이런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도 이 스가 내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느냐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리는 아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베는 기시다 후미오를 밀었습니다. 근데 스가와 아소의 연합으로 의해서 아베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사실상 지금 스가 쪽으로 수상이 몰려가고 있는데 이 스가가 안정적인 권력을 잡고 앞으로 본인이 추진하려고 하는 1년짜리 임기 총리이긴 하지만 1년 후에 다시 재연임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죠. 스가가 힘이 없고 권력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은 이상 스가가 독자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는 거고 이러한 외압을 발휘하고 그거를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하는 그 스가의 실패는 눈에 빤히 보이는 미래인 거고 그거로 해서 일본 정가는 아베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분열되고 복잡해지고 폭로가 남발하고
자중 질환이 남발하고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권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아소나 고노다로가 이어받는 것보다, 기시다 후미오가 이어받는 것보다 스가가 더한 엑스맨으로서, 제2의 아베로서 아베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삽질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해설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스가 연합이 잘못해가지고요, 내년 9월까지 일본 정치를 완전히 망치잖아요. 그러면 내년 9월 지나서 총선 끝난 다음에, 왜냐면 아베가 정계 은퇴를 안 했거든요. 아직도 의원직은 계속 하겠다, 지역 정치는 계속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 입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은퇴하면 완전 정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자기 지역구에서 의원 활동을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자, 내년 9월 이후에 새로운 내각이 조성됐을 때, 지금에 있는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등판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깜짝 컴백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가 되면 스가와 아베가 멱살 잡고 싸우는 꼴도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일본은 최악의 선택 중에 최악의 선택으로 이번 스가 수상을 선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